네, 감사합니다. 우선 초청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여러 운영진들, 그리고 가장 고마운 것은 이 바쁜 중에도 제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 학생들께 가장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또 환자의 힘든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없을까라는 연구도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를 하는데 음식, 미생물 이런 얘기들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여기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미생물은 우선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생물들이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와 그 다음에 생물이라는 뜻의 오거니즘이 합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생물이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된 거는 현미경적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독일 과학자인데요. 루에넥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봤고,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곰팡이,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 셀이란 말로써 마이크로 오가니즘, 미생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미생물은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옛날 사람들은 주로 나쁜 걸로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우선 미생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보는 것 외에 기능을 알게 시작한 거는 파스테르, 여러분들 파스텔 우유도 있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미생물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규명을 했어요. 그전에는 음식을 상하는 것, 발효하는 것,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발생설이 있었는데, 파스텔에는 어떤 걸 끓여가지고 살균한 다음에 그걸 덮어넣어서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발효라든가 부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코후고요. 사실 이제 코후는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병균이 다른 생물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를 밝혀냈고, 그 코후의 공리라는 것으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즉 어떤 병원체가 있으면 거기에 병균이 있고, 그 병균은 밖에서 배양이 되고, 그런 배양된 병균을 다른 생물체에 넣게 되면 또다시 그 사람도 병에 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같은 병균이 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병의 전파로서 했고, 그래서 코후는 또한 인류 역사에 특히 저 같은 호흡기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결핵균을 최초로 동정하고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결핵으로 걸리게 되면 3분의 1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젊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병이었는데, 그걸 밝힌 곡적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병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조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이건 하와이에 사는 오징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빛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와이 오징어는 자체적으로는 전혀 빛을 낼 수가 없는 생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느냐? 바로 이 비브리오 피셀이라는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 오징어는 재밌게도 여기 이제 처음에 낭이 있으면 여기 낭으로 몇 가지 미생물들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특이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다른 미생물들은 다 죽여버리고 비브리오 피셀만 딱 남겨놓고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하고 있다가 낮에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 낮에는 그래서 이것을 밤에는 그래서 이걸 갖고서 빛을 내면서 주변의 생물들을 끌어당겨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아침이 되면 그런 미생물 주변에 확 다 뿌려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낮 동안 잡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미생물을 받아들여서 빛을 내고, 이런 식의 주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 걸 공생이라 그러고, 하와이에 사는 이런 오징어는 대표적인 그런 미생물 공생의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은 어떨까? 한번 이런 걸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 여러 생각이 사자, 호랑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모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뱀인데,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여러 가지 병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사실 죽입니다. 이 댕기열이라는 것은 모기를 통해서 없는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이 댕기열은 1년에 한 50만 명이 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20%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때문에 이 목에 걸리고 나면 그냥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올리느냐, 수액이 부족하면 수액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자연적으로 치료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모기를 통해서 없는데요. 그럼 이 모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사람들은 조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모기를 퇴치하는 하나의 방법을 미생물에서 찾습니다. 여기 초파리인데요. 초파리에는 볼바키아라고 하는 팝콘처럼 생겼죠. 이 팝콘이라 불리는 그런 볼바키아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초파리에 있는 이 볼바키아의 균을 모기의 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얘네들이 우선 볼바키아 감염이 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이 모기 이제 끝에 피를 빨아먹는 입이 있죠. 이 촉수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이 볼바키아는 또 재밌게 한번 모기 알에 들어가면 계속 거기에 그 다음 세대까지 전파가 되고 또 볼바키아가 있는 그래서 모기들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댕기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할 때까지 이 모기가 살지를 못해서 결국은 댕기열을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모기 알에다가 이런 미생물을 넣어주게 되고 그걸 다음 세대에 퍼뜨려서 그런 모기를 양성하게 돼서 결국 모든 모기가 볼바키아를 갖게 되면 댕기열을 옮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한 난항에 부딪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기도 하나도 조그만데 그 알은 얼마나 조그맣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넣어준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수히 몇십 년 동안 실패를 하다가 정말 꾸준하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성실한 그런 대학원생이 10,000개의 모기 알을 갖다가 시도를 해서 2개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기를 갖다가 그렇게 볼바키아를 갖고 있는 모기의 부화에 성공하고 그걸 이렇게 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필드에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드디어 호주의 한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사를 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거는 볼바키아가 균이 감염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모기들이고 거기서는 댕기열이 한 명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돼요. 반면에 볼바키아가 있는 모기를 퍼뜨린 그런 지역에서는 더 이상 댕기열이 안 생깁니다. 굉장한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67년대 볼바키아가 이게 이 댕기열 치료에 쓰이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생각한 이래로 대략 한 40년 조금 안 되는 세월이 걸려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하지만 막상 그것이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 가지 미생물과 동물들 간의 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생물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생물들은 우리를 자기네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90% 우리 유전자지, 10% 우리 유전자고 나머지 미생물 유전자가 한 90%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미생물들을 싹 제거하게 되면 몸무게가 2kg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무게의 한 2kg 정도는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미생물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뱃속, 장 안에 있고 여기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미생물들이 그럼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정상세균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대장인데요. 대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장처럼 보이지만 이 표면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끼리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이루고 있어야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깨끗한 장 점막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미생물들을 항생제로 계속 죽여가지고 없애버리고 나면 우리 장은 이렇게 감악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아주 설사하고 혈변 보고 이러한 병에 걸려버려요. 이런 신뢰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고요. 우리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알건 모르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피클,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은 전부 미생물들이 이러한 여기는 배추, 그리고 여기는 콩, 여기는 우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의 뭐 분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들만 딱 자라게 해서 그러한 대사물들 원하는 맛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 게 우리가 발효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몸속은 위에서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여러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이 흡수되는 거는 좀 탄수화물, 예를 들면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은 빨리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섬유질,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대장까지 도달하고 긴 대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흡수해서 사실 우리 영양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 동물에 비해서 초식 동물은 대장이 굉장히 길어요. 즉 발효를 오래 하고 그러한 많이 먹는 야채들을 풀들을 충분히 분해하기 위해서 대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과일, 야채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소화효소를 잘 분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돼서 이게 위,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대장에는 이런 섬유질이 충분히 도달해주면 미생물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계속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점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점막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만약에 섬유질이 없는 음식만 뭐 치킨, 피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의 점막을 먹어버립니다. 점막을 먹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 결국은 대장벽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지고 피도 나고 그렇게 해서 대장벽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디건 몸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계속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는 것은 그걸 견디고 견뎌내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병이 대장암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게 증식을 해서 다른 곳에 전이도 되고 간 같은 곳에 전이도 돼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 아까 같은 그런 대장의 점막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이 되면 대장암이 유발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서구식 식단 그런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대장암과 연관된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요.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여러 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결국 퓨즈박테리움이라는 대장암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슬라이드에서 잘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퓨즈박테리움은 대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니까 얘가 대장암하고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대장암에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 간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대장암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쥐한테 이식을 해서 이 대장암이 어떻게 자라는가 봤는데요. 대장암 중에서 퓨즈박테리움이 있었던 그런 대장암 조직이 있고 없었던 조직이 있는데 퓨즈박테리움이 없었던 거는 이렇게 그대로 자란다 그러면 퓨즈박테리움이 있는 것은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하는 그런 미생물로 퓨즈박테리움을 죽여버렸더니 대장암 조직이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의 미생물이 단순히 점막에 붙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분해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암의 증식, 암의 전이 이런 거에도 관여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옛날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그 전에 미생물은 그냥 배양을 하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증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배양이 잘 되면 그런 미생물이 있구나. 배양이 안 되면 그런 미생물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잘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배양이 되는 미생물이 적을 정도이고 우리가 많은 미생물들을 해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해로운 미생물, 그거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특정 미생물들이 우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생물들을 배양하면서 보니까 미생물들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친자 감별을 하죠. 즉 유전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자식인가 아닌가 알듯이 미생물도 그런 식으로 계통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세포는 크게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핵세포 동물이죠. 그런데 이제 원핵세포, 프로캐리오트만 존재하는 그러한 특정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16S 라이소솜 RNA를 분석을 함으로써 사람하고 구분해내고 미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분석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알게내는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겠고요. 폐라는 거는 저는 이제 폐를 연구하지만 폐라는 거는 하나의 방어기관이에요. 우리 이렇게 공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수히 많은 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어디로 가느냐? 코로 들어왔다가 폐로 가요. 그럼 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폐포에는 수없이 많은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잡아서 없애고 가장 1차적으로 방어해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이 또 위가 있죠. 위는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위산으로 또한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폐는 잘 미생물들이 동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생물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이거는 깨끗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통을 분석해 보니까 폐에도 미생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고 다만 개수는 다른 것보다는 장보다는 훨씬 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 곳곳에 따라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분포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일단 COPD라는 개념까지 설명하고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OPD란 병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보다 더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 영어 이렇게 네 글자를 풀어 쓴 거고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그 첫 글자를 따서 COPD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적으로 뭔가가 막혀있는 폐병,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건 사실 생소한 병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사망 추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고 이 병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줄어든 동안 COPD는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요. 사실 이게 담배가 피는 사람들한테 주로 생기다 보니까 이건 담배 펴서 너가 잘못해서 걸리는 병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숨이 차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이 그래서 6위였다가 3위였다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대 비전염성 질환,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중요한 병들과 같이 COPD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PD라는 걸 좀 정의를 해보면 결국 나쁜 물질을 계속 마시다 보면 담배죠. 담배가 대표적인, 담배만 있지 않아요. 미세먼지도 해당되고 뭐 여러 가지 연기 해당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좁아지고 폐실질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되고 이거는 폐가 말하자면 빨리 늙어버리는 그런 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흡연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 가지 원인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병하고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이 환자들을 매일같이 사실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잘 치료할까 보고 있고 그 중요한 치료는 흡입기예요. 기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런 흡입기들을 마셔서 기도에 도달하면 기도도 확장해주고 기도의 염증도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기도가 조금 넓어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긴 해도 정상적인 폐로 되돌리지 못해요. 특히 한번 폐실질이 파괴되면 염증이 지속되면 이러한 약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와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병은 재미있게도 많은 병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약한데 반해서 이 병은 약간 뚱뚱한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체중, 약간의 살짝 살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요. 오히려 이렇게 저체중인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체중이 마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폐에 뻥뻥뻥뻥 구멍이 뚫린 병, 이게 COPD 폐기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길법이나 정상 영양이건 모두 포함하건 결국 이렇게
체중 변화, 체중을 늘려야 되겠다고 열심히 영양 보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준선보다 넘어서 유리하고 오래 살 그런 도움이 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럼 재밌는 거는 뭔가 COPD가 영양폐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영양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뭔가 그럼 더 할 게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COPD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남자 66세고요. 오른쪽은 남자 65세, 1살 차이예요. 둘 다 40년간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있는 CT 사진인데 이렇게 까맣게 있는 부분이 안 좋은 폐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폐가 너덜너덜해요. 폐기능 정상인 한 50% 미만이었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폐가 깨끗해요. 아니 평생 똑같이 담배를 폈고 나이도 비슷한데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한쪽은 폐를 다 망가뜨렸고 한쪽은 이렇게 멀쩡할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음식, 미생물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담배를 평생 폈어도 이런 할머니처럼 100세 생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흡연자하고 COPD 환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비흡연자가 있고 건강흡연자하고 COPD가 있어요. 보시면 담배는 비슷하게 폈어요. 여기 50감년 있고 43감년 담배를 폈는데 폐기능은 92%, 여기 62%. 즉 같이 담배를 폈는데 한쪽은 폐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깝고 한쪽은 폐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폐 조직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했더니 이 COPD 환자에서 락토바실레이라는 이런 특정 미생물들이 굉장히 증가돼 있어요. 근데 이 락토바실레이요 사실은 장에서 많은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유제품에도 있고 락틱 애시드를 유산균을 생성하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에 왜 이런 락토바실레일이 많을까? 장에서 식물들을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을까가 사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내 미생물과 COPD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히포크라테스, 이제 선서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논란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음양오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큰 장기들끼리는 연관되어 있다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서양의학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점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렁 엑시스라 그래서 장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런 대사물들을 흡수해서 전신장기, 폐, 뇌 등등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암의 발병과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건렁 엑시스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장에 있는 호흡기 미생물들이 이 빨간색이고 장 미생물들이 파란색인데요. 이 빨간 장 파란색 이 그래프를 따라서 호흡기 미생물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장 미생물들이 변하면 호흡기 미생물들이 왜 변하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주제예요. 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모여 있는 것이죠. 뭔가 그게 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OPD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장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장 미생물들이 영향을 끼치는 호흡기의 대표적인 병은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이 있는데 그의 기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유아기는 처음 우리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는 미생물들이 없어요. 그냥 자궁속은 깨끗한 그런 미생물들이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미생물들에 노출이 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미생물들이 대장과 입, 코, 여러 곳에 피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엄마가 뽀뽀하죠. 그리고 모유도 주죠.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안아서 안기도 해요. 또한 자연분만을 하면 그 분만하는 길을 따라서 아기한테 여러 미생물들이 전달이 되고
또 아기는 태어나면서 만약 태어나자마자 바로 항생제를 쓴다거나 혹은 분유만 먹인다거나 목욕을 너무 많이 시킨다거나 제왕절개, 즉 깨끗한 길로 해서 나오게 되면 이러한 초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생물 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정상 분만을 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이렇게 미생물들이 잘 형성 안 돼서 그게 2살 때까지 못 따라가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엄마한테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만약에 장내에 그런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러지 비염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즉 뱃속에 수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알러지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천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합쳐봤을 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모유는 그 안에 정말 미생물들의 먹이에 다양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걸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올리고당이 많지? 뭐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생물들의 그게 먹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잘 수료하면 이게 천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동물에서도 증명을 해보죠. 정상이 있고 천식을 유도한 동물 모델이에요. 근데 출산 전에 항생제를 쓰거나 출산 전에 항생제를 쓰거나 계속 항생제를 쓰게 되면 천식이 훨씬 심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미생물들을 잘 갖지 못하고 태어난 애들은 알러지 질환에 취약하는 천식, 주로 폐에 있죠. 그 질환에 취약하게 되는 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도 분명히 이건 COPD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키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미생물 자체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들의 먹이를 먹는 거고요. 음식물, 야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올리고당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음식물들의 대사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FMT는 대변 이식, 즉 그 대변에 있는 미생물과 미생물들의 먹이, 미생물들의 분해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4가지 방법으로 미생물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FMT,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앞서 이 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생물들이 다 깨져버리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열나고 혈변 이런 걸 하게 되는 가막성 대장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정상 점막에서 나오는 미생물들, 대변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즉 사람들이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이걸 치료 방법으로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2010년 이후에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의학의 첫 번째 도입은 2013년 애니제임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이게 실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런 가막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살아있는 균까지 죽이려는 항생제를 썼다 그러면 대변 이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이 우리 의학에 들어온 첫 번째고요. 동물 실험은 정말 많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COPD라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쥐들이 이렇게 담배를 펴주면 담배를 피게 해서 병을 만들고 그 어떤 치료를 넣었을 때 어떤 다양한 미생물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쥐들이 열심히 담배를 펴주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너 담배 펴 이런다고 안 펴요. 쥐들이 뭐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건 상상 속의 사진이고요. 뭐 이렇게 묶어두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요.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서 궁금한 것, 그건 사람에게서 바로 하지 않고 그거를 동물에서 많은 기전 연구를 하고 간단하게 약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에 대해서 잠깐 보여줄게요. 이제 쥐들이 담배를 피는 그런 기계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연기로 담배를 이렇게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린지로 쭉 빨아당기고 나면 여기에 쥐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쭉 빨고 있죠. 시린더가 이렇게 빨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시린지를 누릅니다. 주사기를 누르고 나면 그 연기가
이제 밑으로 가서 쥐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연구하고 싶은 COPD 동물 모델을 만들고요. 어떤 약을 줬을 때 이게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모터로 쭉 연기를 한쪽에서 빨아들여요.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면 연기가 이제 쭉 들어가고 그 안에 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쥐들이 이제 연기를 마시는 그런 형태의 또 동물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COPD 동물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한 쥐의 분변 이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이렇게 몸무게도 덜 빠지고요. 아까 COPD는 몸무게가 빠지면 나쁜 병이라고 그랬죠. COPD 보면은 이렇게 동물이 빠지는데 몸무게도 안 빠지고요. 훨씬 폐도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염증 물질도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COPD가 FMT를 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사실 처음으로 퍼블리시를 출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치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볼게요. 섬유질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물을 마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섬유질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검진을 받으시는데 음식 섭취가 어떻게 변할까 한번 5년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서 칼로리는 비슷하게 드시는데 섬유질을 확실히 못 드세요. 치아가 안 좋아서 그렇거나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렵거나 어쨌든 그게 부피가 큰 음식이니까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계속 비슷한 약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2.7배 COPD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COPD가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죠. 동물 모델에서 해보니까 COPD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고지방 음식, 고단백질 음식, 고섬유질 음식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은 일정한 걸 먹는데 칼로리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랬더니 지방을 처음에 몸무게가 늘어나다가 나중에 몸무게가 확 빠져버려요. 반면에 섬유질은 처음에 몸무게가 잘 안 늘다가 나중에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이 섬유질은 계속 잘 먹고 끊임없이 먹어서 유지를 하고 먹는 양을 유지를 하고요. 결국 섬유질을 먹은 고섬유질 음식을 먹은 쥐들이 폐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도 같이 줄이는 걸 확인을 했고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고섬유식을 한 그런 쥐들이 천식 모델에서 가장 폐가 깨끗하고 염증이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대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생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은 너무 증식하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대변 분변 이식을 갖다가 했었던 그런 치료에서 백혈병, 면역 억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대사는 미생물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세테이트 또 하나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이런 미생물의 대사물들이 대장에서 굉장히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쥐들한테 아까 그 동물 모델에서 줬더니 상당히 폐 모델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COPD 개선,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COPD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계속 발표하는 게 제 연구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재밌는 연구를 한번 좀 보여줄게요. 대변도 좋은 대변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는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그런 병이 있는데요. 그런 병이 그러니까 대장에 병이 생기니까 좋은 분변을 넣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분변 이식을 했던 것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것보다 완치율, 클리니컬 레미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 9명 중에서 사실은 24명 중에 9명만 좋아하셨는데요. 9명 중에 7명은 6명이 대변을 기여를 했는데, 공유를 했는데요. 그 6명 중에 1명이 이 7명한테 줬는데, 좋아진 7명한테 줬는데요. 결국 이 좋아진 9명 중에 7명은 1명, 그 똑같은 대변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 5명의 대변은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대변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대변이 있고 그 성분을 밝혀내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영양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듯이 혈당이 높아서 고생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주면 혈당도 올리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미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를 통해서 미생물들을 규명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COPD, 중요한 사망질환이죠. 그게 무엇인지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COPD가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봤습니다. 이 다음은 제 연구를 도와준 분들입니다. 연구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토의, 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과학자가 될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의사를 하면서 과학을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정말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결국은 많은 좋은 결과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과학과 연구도 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세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 한 가지 정도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중에 파는 유산균 먹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산균에 대해서는 사실 제 유산균 제제 제 전공은 아닌데 논란은 정말 많습니다. 그게 그 유산균이 이제 그 주로는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특정한 미생물 한 가지에서 네 가지 그거를 이제 계속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정 미생물들을 증식해서 원하는 굵기 그리고 원하는 어떤 일종의 맛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위를 거쳐서 많이 사실은 없어지고요. 장 속에 일부는 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유산균 제제를 만드는 분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증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유산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항염증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에 못지않게 좋은 음식을 둬서 장에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일종의 프리바이오티스 그런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